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불행한 삶을 살다 요절했지만 남이 장군과 신사임당 할아버지를 손주로 둔 정선공주입니다. 정선공주는 태종과 그의 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원경왕후 민씨가 40세 때에 낳은 막내딸이 바로 정선공주로 태종이 38세였으니 태종에게도 정선공주는 상당한 늦둥이였습니다. 정선공주가 태어난 때는 태종 4년인 1404년 여름쯤이었으며 태어난 곳은 개경의 궁궐이었는데, 정선공주는 정종이 개경으로 돌아간 지 5년 후 태어났고 태어난 지 1년 후에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선공주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왕비가 자녀를 출생하면 왕이 신료들에게 알리고 그 내용도 실록에 실리지만 정선공주는 출생에 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정선공주의 출생 사실이 실록에서 빠진 이유는 당시 원경왕후 민씨와 태종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후궁들을 들였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비록 정선공주를 낳았지만 태종과의 부부관계를 호전시키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가 정선공주를 출생한 것 자체를 신료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뜻밖의 거부당한 혼사. 태종은 정선공주를 보기 전에 이미 3명의 공주를 보았는데, 첫째 딸 정순공주, 둘째 딸 경정공주, 그리고 셋째 딸 경안공주가 그들입니다. 이 3명의 공주들은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관세가의 아들들과 혼인했는데, 정순공주는 이거이의 아들 이백강에게, 경정공주는 조준의 아들 조대림에게, 경안공주는 권근의 아들 권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에 비해 정선공주는 아버지를 일찍 잃은 남자, 곧 과부의 아들에게 시집갔는데, 이런 정선공주의 혼사는 순전히 태종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태종은 정선공주가 12세 때인 1415년 여름부터 혼처를 물색했는데, 그즈음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의 친동생이자 자신의 처남인 민무율과 민무회를 지방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경왕후 민씨는 정선공주의 혼인에 관한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태종이 처음 염두에 두었던 사윗감은 이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속은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실록에 의하면 이속은 사람됨이 거만하고 탐욕스러우며 포악하여 모든 말과 행동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대로라면 이속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 권력이나 출세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속이 지낸 최고 벼슬은 춘천부사에 불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속의 아들은 도저히 태종의 사위가 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태종이 이속의 아들을 정선공주의 남편감으로 택한 이유는 바로 그의 비정치적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은 관행대로 이속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예상외로 이속이 태종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데, 증보문 헌비고는 이렇게 전합니다. 옛날 제도의 대군, 왕자, 공주, 옹주의 혼례 때에는 밖으로는 감찰이, 안으로는 상공이 그 집에 나가서 정혼의 뜻을 알렸다. 태종 때의 감찰이 춘천 부사 이속의 집에 가서 왕의 뜻을 알렸다. 이속은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귄 사이였다. 이속이 허락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집신은 제 날이 좋다 하였다. 대개 세속의 말에 집신을 삼는 자는 다른 것으로 나를 삼지 않고 집으로서 나를 삼아야 좋다는 것이었다. 감찰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이속을 귀양 보내도록 명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사15 종실의 고사.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 왕비와 세자빈을 제외한 국왕의 사위와 며느리는 왕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에 통보하는 것이 관행으로, 왕실에서 결정에 통보하면 신하된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했습니다. 국왕의 사위와 며느리까지 간택 과정을 거치면 너무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어 국왕의 사위와 며느리는 간택 과정 없이 왕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에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 입장에서는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팔자나 소문만 듣고 결정하기에는 뭔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이후 왕실에서는 신임하는 감찰이나 상궁을 그 집에 보내 당사자를 면담, 심사한 후 돌아와 보고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감찰 또는 상궁이 왕이나 왕비 대신에 간택하는 셈이었습니다. 감찰이나 상궁이 좋다고 하면 왕실에서도 그대로 결정에 통보했는데, 태종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이속의 아들을 사윗감으로 결정에 통보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이속이 감히 태종의 결정을 거절한 데에는 왕실과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몇 년 전에 있었던 태종과의 불쾌한 기억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태종이 이속의 아들을 사윗감으로 들이려던 때로부터 4년 전, 당시 이속이 부사로 있던 춘천에 박도간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의 환관이 박도간의 동생인 박인간을 찾아와 주상께서 너의 조카딸을 회안군 방간의 아내로 삼으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회안군 방간은 태종의 바로 위 친형으로 박인간은 환관이 직접 찾아와 국왕의 친형을 혼인시키려 한다는 말에 의심을 품지 않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아직 상중인 조카딸을 회안군 방간의 부인으로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인은 사기 결혼으로 태종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며 환관도 태종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시 방간은 홀로 살고 있었는데 이를 딱하게 여긴 사위 조신언이 장인을 처녀장가 보내기 위해 벌인 수작이었습니다. 조신언이나 회안군 방간은 후에 발각된다고 해도 국왕인 태종이 별로 책망하지 않으리라 여겼는데 이 사건이 사헌부에 의해 발각되어 사헌부에서는 조신언이 왕명을 위조한 죄인이라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춘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춘천부사 이속도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이속은 기양에 처해졌습니다. 이속의 비정치적 성향과 박도간 사건으로 기양까지 갔다 온 전력까지 있어 차후에도 그가 정치판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종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속의 아들을 사윗감으로 선택했는데 권세가의 아들을 사위로 맞을 경우 그 권세가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사위와 딸의 운명이 요동치는 것을 태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기대는 이속의 교만 방자한 성격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는데 후일 태종은 이속을 관노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혹독하게 처벌했고 이속의 아들은 평생 총각으로 살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부마간택. 결국 태종은 기왕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써서 사윗감을 물색했는데 이속의 아들을 사위로 삼으려 했다가 실패하자 그 이후부터는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간택 방법을 쓴 것입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의 네 번째 기사 1415년명 영락 13년 의정 남제의 손자를 부마로 삼고 판서들에게 벼슬이 낮은 집을 고른 연유를 말하다. 임금이 여러 판서에게 일렀다.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는 아직 어리나 국가 일이 없는 때 마땅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하여 대원 등에게 명하여 싸우품 이하 사부의 집 아들을 널리 구하여 부마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어제 여러 대원이 세 사람을 아뢰었다. 이처럼 태종이 취한 방법은 제한적 간택으로 금혼령도 없었고 3차에 걸친 면담, 심사도 없었지만 여럿 중에서 고른다는 면에서 간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태종은 정선공주의 남편감을 4에서 5품 이하 사부 가문의 아들들 중에서 고르려 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3품 이상의 고관대작 가문은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여러 대원이 세 사람을 아뢰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육승지 전체의 합의로 3명을 선정했던 것이 분명하며 3명은 태종의 면담, 심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주인공은 남위인데 태종은 영의정 남제의 손자가 명격이 조금이나마 합하기 때문에 이제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명격이 조금이나 합하기 때문이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말이었는데 실제는 정치적인 면을 더욱 고려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왕실의 사윗감으로는 치명적 약점이랄 수 있는 과부의 아들임에도 최종 낙점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윗감을 고를 때 친인척의 아들, 과부의 아들, 호라비의 아들, 기영자나 질병자 등은 아예 간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과부의 아들인 남희는 간택에 참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남희를 사윗감으로 낙점한 태종은 육조 판서들에게 이 아이가 의정 남제의 손자이기는 하나 의정이 이미 늙었고 그 아비가 일찍 죽어 과부 어머니에게서 자라났으니 교만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를 잇는 인연. 태종이 남희를 정선공주의 부마로 낙점한 것에서 특이한 점은 남제가 남은의 형이라는 사실로 태조가 살아 있었을 때 남은은 정도전과 밀착해 태종 이방원의 이복동생 방석을 후원했습니다. 그 결과 방석은 생모 신덕왕후 강씨뿐만 아니라 남은과 정도전의 후원을 받아 방원을 제치고 세자에 책봉될 수 있었고 이후 남은은 정도전과 함께 방원을 압박해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린 방원은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남원의 형인 남재는 방원과 정적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재는 동생 남원과 달리 일찍부터 방원을 지지했는데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자 남재는 방원을 찾아갔고, 방원은 남재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재의 목숨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는데, 남재가 방원의 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의 생모는 아들이 살해되었다고 생각해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남은이 살해된 이상 그의 형인 남재도 온전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하자 남재를 풀어주었습니다. 남재는 곧바로 과천에 머물던 생모에게로 달려가 머물던 중 나라에서 남은의 무리들에게 죄를 주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변장하고 전라도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전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태종은 남재가 체포되자 의령으로 귀양 보냈지만 나중에 남재를 다시 등용하여 중책을 맡겼고 영의정까지 제수했는데, 태종은 남재의 재능과 과거의 인연을 높게 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태종이 남재의 손자 남희를 부마로 낙점한 것은 그간의 인연을 후대에까지 잇고자 하는 뜻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희는 태종 15년인 1415년 11월에 정선공주의 부마로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정선공주는 남희에게 하가했는데 나이 13세였습니다. 정선공주는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 마련한 살림집으로 출궁했는데, 살림집이 한양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태종이 거주하던 창덕궁과 남재가 살던 남부 명철방의 중간쯤 되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왕자 또는 공주의 살림집 규모를 규제했지만 이런 규정은 세종 때부터 있어 정선공주는 이런 규정에 구애받지 않았고, 실제로 정선공주의 살림집은 50칸보다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훗날 태종은 물론 태종의 왕비도 정선공주의 살림집으로 옮겨서 산 적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정선공주의 살림집이 왕과 왕비를 수용할 정도로 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남희는 정선공주와 혼인하고 이틀 후에 숭정대부 의상군에 책봉되어 태종의 부마로서 명실상부한 명예와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순탄치 않은 부부 생활. 정선공주는 13세 때 하가했는데 당시 신랑 신부는 15세가 되어야 초야를 치를 수 있어 정선공주도 혼인하고 2년쯤 지나서 초야를 치렀을 것이고 16세 때쯤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정선공주의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정선공주가 17세 때에 생모인 원경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고 2년 후에는 생부인 태종까지 죽어 연이은 초상에 정선공주는 몇 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17세 때부터 20세 때까지 거의 4년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정선공주가 유교식 3년상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남희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부부 생활이 금지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희는 19세의 한창 나이로, 젊은 남희는 몇 년 동안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자 욕구불만에 휩싸였습니다. 남희는 먼저 주사위 2개를 갖고 하는 쌍육이라는 노름에 빠져들었는데, 그때는 세종 4년인 1422년으로 태종이 세상을 떠난 해로 생모에 이어 생부까지 잃은 정선공주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마 남희는 당연히 자중해야 옳았으나 바로 그때 쌍육에 빠져든 것으로 당시 남희가 얼마나 쌍육에 빠졌는지를 실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1424년명 영락 22년 의상군 남희를 불러 윤자당의 첨윤이를 간통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꾸짖다. 종실에 관련 있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공덕이 있어 이런 부귀를 누리나 하고 더욱 경계하고 근신하여 편안하고 영화로움을 보전할 것이오늘 너는 무술년에 조정의 관원을 구타하여 헌부에서 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었고, 또 이민년에 공주가 병이 나서 내가 진념하여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는데도 너는 병증세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내 시를 데리고 쌍욕만 치고 있어 조금도 가장된 도리가 없었고, 또 윤자당의 비첨윤희는 남편의 거상을 입고 있는지 100일도 못된 것을 첩으로 삼았으니 비록 상가의 처첩이라도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늙은 공신의 첩이란 말이냐. 정선공주가 병들어 누웠는데도 남희는 쌍육 보박에 빠져 있어 공주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세종이 사람을 보냈는데도 남희가 계속해서 환관과 육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록에는 없지만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세종은 크게 화를 냈을 것이고, 세종은 남희를 꾸짖고
상륙 노름을 그만두라 명령했을 것이지만 남희는 이런 소동을 겪으면서 더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선공주에게 잘해주기는커녕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것으로 바로 윤희라는 여성으로 실록에 의하면 윤희는 좌군비로 군인들을 상대하는 관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희는 남희를 알기 전에 이미 윤자당의 첩으로 윤자당은 태종대의 공신 이숙번의 형으로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좌명공신사 등으로 책봉된 사람으로 상당한 유력자였습니다. 윤자당과 이숙번이 성씨가 다른데도 형제인 까닭은 윤자당의 생모가 개가하여 이숙번을 낳았기 때문인데 윤자당의 생모는 남씨로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뒤 경상도 함양에 살았습니다. 윤자당은 7세 때 생모를 따라 무당집에서 점을 보았는데 그때 아우의 힘으로 귀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훗날 윤자당의 생모가 이씨에게 개가하여 낳은 아들이 이숙번이었습니다. 이숙번을 동생으로 둔 윤자당도 상당한 권세를 누렸는데 이런 사실에서 윤자당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좌군비 윤희를 첩으로 들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희는 윤자당이 상당한 실력자라 그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윤희를 어쩌지 못했으나 공교롭게도 세종 4년인 1422년 7월 18일에 윤자당이 세상을 떠났는데 태종이 승하하고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윤희를 자신의 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윤자당의 초상이 난 지 100일도 지나기 전으로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남희를 심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틀어진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남희는 더욱 윤희에게 빠져들었고 정선공주는 계속 병에 시달렸습니다. 정선공주의 죽음과 그 후 정선공주는 세종 6년인 1424년 1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21세로 요절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으며 아들과 딸 한 명씩이 있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몇 살이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정선공주가 태종의 초상을 치르는 동안 남희는 좌군비 윤희를 첩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남희가 쌍륙에 빠졌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자칫하면 정선공주와 남희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공주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단절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 듯한데 3년상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려던 자신의 고집을 접었던 것입니다. 정선공주의 묘지명에는 남편을 순종으로 받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선공주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남희에게 위압적으로 굴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세종이 쓴 정선공주의 사제문에 의하면 공주는 묘령의 나이에 우연히 병들어 백약이 무효했다고 하는데 여러 사실들을 밀어볼 때 정선공주가 요절한 이유는 산후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6일 이무 두 번째 기사 1424년명 영락 22년 예문제학윤회가 찬한 정선공주의 묘지명 정선공주 묘지명에 이르기를 정선공주는 우리 태종의 비이신 온경 왕태후의 막내따님이니 여흥 부원군 문도공 민재가 그의 외조이다. 숭국대부 의상군 남희에게 출가하였으니 의령 부원군 충경공 남제의 손부이었다. 공주는 나면서부터 어질고 아름다웠으며 덕과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미 출가하여 남편을 순하게 받들며 시어머니 섬기기를 예로웠고 치가함에 부지런하고 건박하게 하여 조금도 귀한 세력이라 자긍하지 아니하였다.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원손이요 딸 하나도 있는데 모두 어리다. 영락 22년 정월 이민에 병환으로 돌아가니 나이 21세였다. 모년 모월 모일에 모주의 모원에 장사하였다. 그 명에 이르기를 왕가의 파벌로서 무성한 오얏나무에 광채가 더하였다. 엄숙하고 화한 덕은 남편이나 집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하였다. 수는 비록 짧다 하나 그 남은 것은 길도다. 좋은 돌에다 명을 새겨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문제학윤회가 찬하였다. 정선공주의 일생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아도 행복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녀는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가 극심한 불화를 겪는 와중에 태어나 출생 사실이 실록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혼처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었으며 혼인 후 6년간의 부부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으며 21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면에서 정선공주의 삶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정선공주의 혼인을 계기로 부마간택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공주의 혼인은 역사적 중요성을 가져 조선시대의 왕실 혼인 또는 왕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선공주의 혼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선공주의 죽음에 세종은 심장과 간장을 베듯 아프다고 하였고 정선공주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는데 공주의 삶이 애절하면서도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선공주의 삶은 애절함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는데 공주가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훌륭하게 자라 역사적인 인물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에게서는 남이 장군이 태어났고 딸에게서는 신사임당의 할아버지 신수권이 태어났습니다. 정선공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선공주 자신의 인생으로 또 남이 장군의 할머니이자 신사임당의 증조 할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불행한 삶을 살다 요절했지만 남이 장군과 신사임당 할아버지를 손주로 둔 정선공주였습니다.